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신윤아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순해질 수밖에 없는 물가란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강한 흐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은 2월에 들어선 후 두 개의 강력한 물가지표를 맞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발표된 두 개의 물가지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는 것을 보여줬고 미국 채권 시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감쌌지만 주가는 예상보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박문환 이사께서는 오늘 이 시간 동안 물가지표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금리의 속등에도 주가가 조정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준은 450베이스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제약적 통화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신규 고용자 수는 51만 7천 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했었으니까요. 소비활동의 위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0%나 상승하면서 22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결국 연준의 행동이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질 무렵 미국의 1월 물가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CPI 즉 생산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6.4%나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라는 것을 인식시켰고요. 그로부터 이틀 후 발표된 PPI는 거의 폭력 수준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물가 지표가 발표된 직후 채권 시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죠. 특히 연준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물가 지표 발표 이후 계속해서 올라서 수요일 새벽 현재 4.72%까지 치솟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의 터미널 금리 수준이 5.25에서 5.5%에 이를 확률이 52%까지 상승시켰고 상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직후에는 58%까지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FF에서는 3월에 금리가 50베이스포인트 인상될 것이다 라는 확률마저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수요일 새벽 기준 50베이스포인트 인상 확률은 24%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마저 생기게 됐죠. 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리 상승이었다면 주가는 폭락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직은 주가의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을 고찰해보고 물가로 인해 금리가 속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대략 세 가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주거비 그리고 서비스 물가 때문이었죠. 이들부터 자세히 뜯어볼 생각입니다만 오늘은 에너지 가격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에 대한 전망이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서구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3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의 추가 감산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우디를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전략 비축률을 4월부터 방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서로 상충하죠. 하지만 설령 유가가 좀 오른다고 해도 지금은 위태로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력까지 굳이 따져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유가가 상승하면 CPI에 영향을 주긴 하죠. 하지만 자동차 연료비가 CPI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에 불과한 데다가 현재 세계 합산 GDP를 고려할 때 유가는 배럴당 90달러까지는 거의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상으로 오른 다음에나 유가에 대한 걱정을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료 그리고 서비스 물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월 역시 인플레이션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바 있었죠. 첫째가 핵심재와 둘째가 임대료 그리고 셋째가 서비스 물가입니다. 핵심 재화 부분은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빠르게 안정되던 부분이었어요. 바이러스 쇼크,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고조되었던 국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해상 운임이 안정되면서 핵심 재화 부분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CPI 발표에서는 그동안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끌어왔던 상품 가격이 다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류 가격이 전월 대비 0.8% 급등했고 의료품도 1.1%나 상승했어요. 더불어 선행지수인 중고차 도매 가격이 반등한 점을 보면 2월 중에는 중고차 가격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핵심 재화 부분의 물가 상승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12월에 미국은 북극 한파 때문에 너무도 많은 소비가 1월 달로 몰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 전월 대비 무려 3%나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전월 대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12월 내내 움츠리고 있다가 이연되었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자, 이번에는 임대료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거론해 드렸듯이 임대료는 스티키 항목이에요. 일단 추세가 형성되면 끈적끈적해서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화 걸어서 오늘 금리 올렸으니까 월세 올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매매 가격 둔화가 임대료 둔화로 연결되는 데는 시차가 상당히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짧아야 1년이고 길게는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생기게 되죠. 최근에는 좀 더 지연 효과가 커지는 게 관찰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맞다면 임대료는 올해 6월에서 10월이 되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임대료는 여전히 CPI 물가를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위력적이고 걱정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저절로 둔화될 예정이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비스 부분의 물가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그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냐고요? 1970, 8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물가가 다시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고용이 양호한 가운데 디스인플레이션이 느리게 진행되면 경제 전체의 실질 소득은 늘어나게 됩니다. 왜요? 물가 효과 때문이죠. 디스인플레이션 속에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재차 늘어나게 되고 이어서 경기 확장이 연장됩니다.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는 곧 부의 효과로 이어져서 더 큰 소비를 이끌게 되고 경기는 재차 팽창하면서 물가 역시 큰 폭으로 재상승하게 됩니다. 마치 큰 불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잔불에서 다시 확산돼서 더 큰 산불로 퍼지는 경우처럼 말이죠. 연준은 물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재차 금리 인상을 서두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1970, 8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월가의 대표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명인 토르스텐 슬락이라는 사람이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약 5%의 인플레가 길게 유지될 위험이 상당하다라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최근 파월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통과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잔혹한 이 두 개의 물가지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다시 1970, 80년대처럼 다 잡은 물가가 재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파월은 늘 어떤 얘기를 해왔습니까? 통화정책의 부족으로부터 생기는 실패보다는 지나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실수가 더 낫다라는 말을 반복해왔어요. 1970년대 아서 번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죠. 당연히 금리를 더 올려서 조기 진화를 하고 싶었을 테고 그런 이유가 수요일 새벽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3.956%까지 끌어올렸던 겁니다. 이건 넉 달 만에 최고치에 해당됩니다. 어쩔까요? 지금이라도 모두 팔아버릴까요? 10년물이 마디지수인 4%를 넘어선다면 하락폭이 제법 커질 수도 있어요. 아주 숙련된 트레이더라면 매도 후 재매수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매매 기법이 완성되지 못한 초보 투자자라면 매도 없이 보유를 권고드립니다. 조정폭이 깊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드리죠. 첫째, 저는 파월이 그렇게나 걱정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임대료를 제한 서비스 물가요. 이거 6월 지나면 피크아웃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시장은 금리에 둔감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더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씩 입증해 드리죠. 먼저 파월의 걱정거리인 서비스 물가가 6월에서 9월이면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제외 서비스 물가의 상승 요인은 세 가지죠. 첫째, 바이러스 시작 이후 조기 퇴직. 둘째, 막대한 보조금과 저축률. 셋째, 타이틀 42입니다. 바이러스 쇼크로 인해 조기 퇴직한 사람들은 일터로 되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역시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둘째와 셋째 항목인데요. 이들 역시 시차를 두고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미국은 어마무지한 수준의 보조금을 뿌렸었죠. 자신이 수령하던 주급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일터에 나가고 싶은 욕구를 아예 틀어 막아버린 것이죠. 저임금 급여 소득자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저축 계정에 쌓아두고 이를 소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 기준 개인들이 보유한 초과 저축액은 무려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최고치 대비 절반까지 하락하는 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올 9월, 10월이면 초과 저축액은 모두 소진될 공산이 커요. 자, 그러면 저축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일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 42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내에서 추방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미국은 홀서빙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남미로부터 공급되었었는데요. 이 타이틀 42로 공급을 틀어막고 거기에 더해서 연간 40만 명의 불법 취업자들을 추방하게 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무리 금리를 끌어올려도 꿈쩍도 하지 않고 상승만 거듭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의 가장 큰 이유죠. 하지만 말입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철폐 시기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목표 시한은 5월 11일 전후인데요. 만약 예정대로 철폐된다면 끊어졌던 남미로부터의 값싼 노동력 공급이 재개될 수 있고 저임금 분야에서의 급여 수준은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5월 이후가 되면 징그럽게도 내려가지 않던 급여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반대로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 둔하죠. 작년 내내 우리를 심하게 괴롭혀왔어요, 이 금리라는 친구가. 하지만 이제 익숙했던 것들과의 결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두 개의 잔혹한 물가 지표가 채권 시장을 뒤흔들면서 2년물 금리가 50베이스포인트나 상승했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5% 내외의 터미널 금리 수준을 5.25에서 5.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큰 조정이 없어요. 작년만 같았더라도 이 정도의 금리 변화에는 주가는 당연히 속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올 2월 들어서는 주가와 금리 간의 역상관계가 대부분 깨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장은 미래를 6개월 이상 먼저 반영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에서 9월 안에 물가가 꺾일 수 있다는 점, 이제 연준의 목표금리가 곧 터미널 금리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주가에 선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단 주식시장만 금리에 둔감해진 것은 아닙니다. 2년물 금리가 짧은 기간 동안 50베이스포인트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EMBI 플러스 스프레드는 큰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별도 사라졌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거래소 대비 코스닥의 선전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위험자산의 말단에 위치한 가상자산의 변동성마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걸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 지표가 시장 심리를 뒤흔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봅니다. 미국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했었죠. PPI는요,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를
넘어섰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의 상승 속도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비용 전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 물가가 높다면 아무리 물가 상승이 가파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어지간하게 올라도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하고 경기 침체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게다가 그마저도 6월, 9월이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혹여 5, 6월까지도 금리 인상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조정이 설령 있더라도 그 폭은 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순해질 수밖에 없는 물가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두 개의 물가 지표로 인해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가의 낙폭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문환 이사께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정폭이 깊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데요. 파월이 주목하는 임대료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6월이 지나면 피크아웃 될 것이고 이미 시장은 금리에 둔감하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국의 CPI가 PPI를 넘어선 것 역시 중요한 단서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더 높기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하고 경기 침체에도 이르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박문환 또는 박문환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